피렌체 내 메디치가의 통치권 회복을 이끌어낸 조반니는 교황 레오 10세가 되어 면제부 판매로 종교개혁을 유발시키는 등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뒤 짧은 생애를 마감했고, 그의 사촌이자 살해당한 줄리아노의 사생아인 줄리오는 향후 레오 10세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여러 부분에서 결을 같이 하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 될 것이며 레오 10세 못지않게 그가 유럽 역사에 미칠 파장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1478년 4월 메디치 가문의 2인자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라이벌 파치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후 한 달 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의 정부 안토니아 델 치타디노가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그의 역시 사망했으니 사생아이자 유복자 고아로 세상에 내던져진 이 가엾은 아이의 이름은 바로 줄리오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러나 파치가의 음모에서 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죽은 줄리아노의 형 메디치가의 수장 로렌초 데 메디치는 동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자신의 조카인 줄리오를 거두어 자식들과 함께 양육시키게 되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른 1492년 메디치가와 피렌체의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이끈 로렌초가 죽었고, 그의 장남 피에로가 뒤를 이었으나 2년 후인 1494년 프랑스의 침공과 그에 대한 굴욕적 항복, 거기에 내부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메디치 일가는 피렌체에 추방되었고, 당시 16살의 줄리오는 이들과 함께 이후 무려 18년간 유럽을 떠돌게 되는데요. 망명기간 중 피에로가 전사하면서 그의 동생 조반니가 메디치가를 이끌었고, 이탈리아의 패권을 두고 유럽 각국이 경쟁한 이탈리아 전쟁이 계속되는 속에 복잡한 국제관계를 적절히 활용한 조반니의 뛰어난 기치 아래 1512년 메디치가는 교황군의 도움을 받아 피렌체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조반니는 피렌체의 통치를 동생 줄리아노에게 맡긴 채 자신은 로마로가 1513년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었고, 레오 10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지만 혼의 출생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줄리오에게 특별 관면을 허락해 성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으니, 그렇게 피렌체의 대주교이자 추기경으로 임명된 줄리오는 더불어 레오 10세의 치세 동안 교황청의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참모가 되어 활약하게 되는데요. 한편 피렌체의 경우 1513년 통치자 줄리아노가 사망하고 조카인 피에로의 아들 로렌초 2세대 메디치가 뒤를 이었으나 1519년 또다시 사망하면서 대주교이자 메디치가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줄리오가 잠시 피렌체를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521년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교황 레오 10세가 선종했고, 뒤를 이은 하드리아노 6세 역시 얼마 못 가 선종하자 또다시 열린 콘클라베에서 그간 입지를 다져온 줄리오는 50일간의 치열한 선거 끝에 다수의 표를 얻어 새로운 교황 제219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니, 그가 바로 근세 유럽 역사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클레멘스 7세였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순환의 여정 끝에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곧바로 치열한 유럽 전쟁의 한복판에 몸을 담그게 되었으니, 당시 유럽 대륙은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배하는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발루아 왕가 통치하의 프랑스 왕국 두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들은 특히 이전처럼 지리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큰 이탈리아 반도를 손에 넣기 위해 극렬히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를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게 만들고자 했던 교황은 이들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한편으로 이간질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클레멘스 7세는 사실 교황이 되는 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지지를 받았으나, 교황이 된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가장 위협적인 패권인 카를 5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프랑스 그리고 베네치아 등 다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러나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하여 그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카를 5세의 포로가 되자 혼비백산한 교황은 그제서야 카를 5세와의 이전 관계를 복구하려 안간힘을 쓰는 등 다소 얍삽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나폴리의 통치자이기도 했던 카를 5세가 파비아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부 이탈리아에 대한 영향력까지 키우면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매우 위협적인 세력이 된 것을 경계했던 교황은 1525년 또다시 카를 5세를 배신하고 라이벌 프랑스를 비롯해서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콘약 동맹을 체결하여 카를 5세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코냑 동맹군과 카를 5세의 제국군은 극렬히 대립했으나 카를 5세가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인 밀라노를 함락시키면서 승기를 잡았고, 라이벌 프랑스가 지난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한 충격으로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던 차, 교황의 비열한 행동을 응징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카를 5세는 곧장 교황이 있는 로마를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국군에는 정규군이 아닌 용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공성전 도중 제국군의 지휘관 샤를 3세가 전사하여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용병들은 폭도로 돌변해버렸는데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로마 시내에 진입한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약탈, 사륙, 파괴, 방화, 강간을 자행하며 인류 도시를 한순간에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붕괴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종말을 불러온 대사건, 사코 디 로마, 즉 로마의 약탈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주변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스위스 근위대 500명만이 당시 교황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교황을 산탄젤로 성까지 호위한 42명을 제외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벌어야 했던 그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까지 항전하며 결국 전원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희생에 클레멘스 7세는 감복했고, 이후 교황 바오로 3세의 치세에서 교황청은 오직 스위스의 근위대만을 고용하도록 못 박았으니 이것은 오늘날에도 바티칸 교황청을 수호하는 스위스 근위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하여 제국에 곧바로 항복을 선언한 교황은 카를 5세에게 엄청난 배상금과 더불어 여러 영토를 넘기는 데 동의했고,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탄젤로 성안에 사실상 감금되어 지냈는데요. 그제서야 분이 풀린 제국군은 1528년 중순에야 로마에서 철수했고, 클레멘스 7세는 그해 10월 황폐화된 로마로 돌아왔으나 그는 교황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고 카를 5세에게 그저 종속되어 버린 상태였으니 더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1533년 사코 디 로마를 비롯해서 연이어 벌어진 각종 치욕과 재난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달랠 수 없던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가 출신답게 예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이탈리아 내의 가장 뛰어난 예술가를 불러 교황청 내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위 벽에 카를 5세를 비롯한 사코 디 로마를 벌인 제국군에 대한 자신의 응징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요. 이 거대한 작업은 불과 1년 뒤 클레멘스 7세가 사망하면서 중단되었으나 이후 바오로 3세에 의해 다시 추진되어 1541년에야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작 최후의 심판이었으며, 이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바로 앞서 위대한 로렌초의 양자로 길러졌던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한편 클레멘스 7세의 이러한 카를 5세에 대한 종속화는 이탈리아로부터 먼 섬나라 잉글랜드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1527년 사코 디 로마 당시 그에게 전달된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늙은 왕비와 이혼하고 젊은 새 왕비를 맞아 후사를 보려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카톨릭 교리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만큼 그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혼인 무효 방식을 취해야 했고, 이것을 승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으로서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청원이었으니 당시 그는 사코 디 로마를 겪으며 사실상 카를 5세의 포로 상태에 있었고, 잉글랜드의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본래 스페인의 공주로서 그녀의 언니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 즉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이모였으니 황제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던 교황은 감히 황제의 이모의 혼인 무효를 허용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로도 어떻게든 교황의 허락을 받아내어 최대한 합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해결하려 했던 잉글랜드의 왕은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고 수장령을 통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로마 카톨릭과의 연을 끊고 잉글랜드만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 재혼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것으로써 세워진 종파가 바로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였으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일을 벌인 잉글랜드의 왕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군주로 불리는 헨리 8세였습니다.
한편 본의 아니게 영국 역사에까지 그 뿌리까지 흔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 클레멘스 7세는 생애 말년에 들어서서 이제 교황으로서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뿌리인 메디치가 일족들을 돌보는 데 힘썼으니 당시 메디치가는 여러 전쟁의 혼란을 틈타 그들의 반대 세력 즉 공화파들에 의해 피렌체에서 추방된 상태였는데요. 1530년 카를 5세의 도움을 받아 피렌체를 재정복한 그는 그의 재종손자 즉 로렌초 2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를 피렌체의 세습 공작으로 임명했고 1533년에는 재종손 여인 카트린을 프랑스의 왕자 앙리와 정략 결혼시킴으로써 카를 5세를 또다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권력을 회복한 1512년으로 돌아가 메디치가 출신 교황들의 이야기를 지나 위대한 로렌초의 뒤를 잇는 이후의 메디치가 수장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이면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으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으니 이들은 메디치가의 역사 나아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게 될까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워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